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중개실무 강의하는 장석태입니다. 29회 시험 잘 보셨죠?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중개실무는 참 다행입니다. 난이도가 기대에 미쳤죠. 특별히 그렇게 아주 고난이도 문제는 없었고요. 한 서너 문제 정도가 조금 헷갈린 건 있었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저희가 배운 기본서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여기서 고득점을 해서 나머지 과목 혹시 어렵게 나온 과목 있으면 보태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보셨으니까 정답 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단골 메뉴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칼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1번이 틀렸죠? 개업공인중개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정의해야 됩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의 주제는 중개대상물입니다. 단골이죠.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나옵니다. 역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전부 다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안 되는 것만 골라보면 바로 디귿입니다. 시험에 연달아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죠. 세차장 구조물은 토지정착물이라 할 수 없다. 중개대상물이라 할 수 없죠. 따라서 디귿을 뺀 나머지 기역, 니은, 리을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겠죠. 자, 3번은 등록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개업 등록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 중에서 등록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등록의 기준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런데 3번을 보니까 틀렸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여야 돼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이 틀린 답입니다. 4번의 주제는 결격사유입니다. 중개업에 종사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우리 법 10조에서 쭉 나열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에 헷갈릴 수 있는 표현 중에 피특정 후견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현재 우리 법에서는요,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사유자로 선택을 했죠. 그런데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후견을 받을 수 있는 피특정 후견인은 우리 법에서 결격사유라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선고유예입니다. 집행유예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아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결격사유자가 아니니까 결국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죠. 디귿과 리을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5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번 출제 특징 중에 하나라면 보통은 우리가 앞에는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중후반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맨 뒤에가 실무 이렇게 문제를 배치했는데 요번에는 좀 섞어놨어요. 그래서 신고법이 앞으로 오기도 하고 실무가 중간에 끼기도 하고 법령이 뒤로 가기도 하고 섞어놨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5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중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됐네요. 4번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 신고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8개 법률에 따른 공급 계약을 체결하시면 역시 실거래가 신고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위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되죠. 그중에 8개 법령에 보면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8개 법에 들어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 계약에 의해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 계약입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토지나 건축물 매매 계약, 두 번째 8개 법률에 따른 공급 계약, 그리고 세 번째 그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 계약. 여기서는 이 지위 매매 계약입니다. 이 또한 거래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6번은 신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동신고합니다. 당사자 둘이 직거래했을 때는 공동신고합니다. 공동신고한다 그 말의 의미는 둘 다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는 뜻입니다. 제출은 꼭 둘이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무겁다고 둘이 갑니까? 제출은 일방에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7번 문제는 기출문제의 반복입니다. 사실 7번 문제 협회에서 이 개선 명령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미 한번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해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개선 명령의 내용이라는 게 변경, 보유, 손실 처리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업무 집행 방법 변경, 자산 예탁 기관의 변경, 장부 가격을 변경하시오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보유하시오. 불건전한 자산에 대해서는 손실 처리하세요라는 개선 명령 할 수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개선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8번입니다. 8번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제일 독특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으시려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가 일정한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허가를 해주사고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때 그 허가 신청서에 기재되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재되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때 보면 1번 당연히 신청서에 당사자 성명과 주소, 인적사항은 꼭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소유권이나 지상권에 관한 설정 이전 계약과 예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토지거래가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이나 설정하려는 권리가 소유권이니까 지상권이니까 그 종류를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용 계획도 기재하셔야 되고 토지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도 그렇습니다.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개한 개공의 성명과 주소, 현재 토지거래 허가하고 관련해서는 개공이 그를 중개했다고 해서 개공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그런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공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8번은 2번이 답입니다. 자, 9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 신고법에 따라서 특례 규정에 따른 신고나 또는 허가를 받으셔야 되죠. 그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맞는데 답을 보니까 4번입니다. 외국 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중요토지죠. 중요토지는 마음대로 취득할 수 없어요. 특례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주의하실 게 허가관청이 누구냐? 국토부 장관 아닙니다. 시도지사 아닙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관청이죠. 그래서 4번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10번 문제로 갑시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상가건물 임대차입니다. 답은 1번이죠. 항상 우리가 객관식 문제 풀 때 있다고 없다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있다 없다 이런 거 틀리면 짜증납니다. 1번을 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죠. 임차권 등기 명령 규정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인데 여기를 없다로 바꿔서 틀린 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11번 봅시다. 11번 뭔가요? 단골 메뉴죠. 법인의 겸업. 14조에 나열된 7개만 할 수 있죠. 그 법인의 업무를 모두 고르시오. 그럼 거꾸로 할 수 없는 업무를 체크해보면 기업, 주택 임대관리 및 부동산 임대업. 말장난이죠. 원래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을 하는 거지 관리 대행을 한다는 말이지 직접 임대업을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요.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이지 임대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도 틀렸죠. 이것도 말장난이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겁니까? 용역을 알선하는 겁니까? 알선하는 거죠.
알선이지 직접 도배업, 이사업을 직접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용역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을 뺀 나머지 니은, 리을, 미음이 할 수 있는 업무겠죠. 12번은 인장 등록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비교적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사무소하고 관련된 모든 행정상 업무 처리는 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본사,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등록관청입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등록도 누구한테 가서 한다?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5번에 보니까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을 한다. 여기가 잘못된 거죠. 13번입니다.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등록관청께서는요, 월별로 6가지 현황을 정리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단순한 암기사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서 공부할 때는 이분 등, 휴고 등이라고 해서 6가지 사항, 이전 신고받은 사항,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사항, 등록사항,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 변경 신고받은 사항, 고용신고, 종료 신고받은 사항,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 사항을 월별로 정리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합니다. 근데 2번은 등록증 재교부한 때는 협회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등록증 교부한 때는 통보사항이지만 재교부는 통보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14번은 자격 취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셔. 답은 5번이죠. 이건 저희가 몇 차례 연습했습니다. 서로 다를 때는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서로 달라요. 이때는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결국 파이널 처분은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지금 5번은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5번이 틀렸죠. 15번은 분묘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묘 기지권과 관련된 표현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묶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틀린 건 3번입니다. 장사법 시행에 따라 그 시행 이전에 분묘 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한다고 그러는데요. 장사법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치가 된 분묘예요. 예? 분묘 기지권은 여전히 인정돼요. 장사법 시행 후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당연히 뭐도 인정돼요? 시효취득 인정되고 이미 설치된 분묘기지권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존립근거를 상실한다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죠.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장사법 시행되고 나서도 승낙을 얻어서 설치했다? 당연히 분묘기지권 인정합니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설치했는데 토지만 처분했을 때도 연연 지금도 분묘기지권 인정이 됩니다. 다만 장사법 시행 후 승낙 없이 설치가 됐어요. 함부로 승낙 없이 토지주 승낙 없이 이때는 이제는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지 여기는 아예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은 사무소 이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절차에 관한 이야기인데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렇습니다. 답은 1번이죠. 이건 쉽게 고를 수 있다. 사고치고 도망갔다. 그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할까요? 이전 후가 할까요? 서류를 송부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근데 1번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이렇게 말해서 틀렸죠. 자, 이번에는 17번입니다. 명칭과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어디가 틀렸는가 봅시다.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이 명칭은 등록을 받으셨으면 사무소 명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문자를 써야 됩니다. 이 등록을 받은 자에게 적용하는 룰입니다. 그렇습니다. 등록을 안 받았은 경우에는 사무소에다가 함부로 부동산 중개 이런 명칭을 쓸 수 없죠. 다시요.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반드시 들어갈 문자가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돼요. 안 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거꾸로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절대 그런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쓰면 안 되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런 명칭을 쓸 수 없지요. X. 2번 5개 광고물을 설치합니다. 그렇다면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죠. 가로형 간판 등 5개 광고물을 설치합니다. 거기에는 개공의 성명을 표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표기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표기하여야 됩니다. 표기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부채성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름 문자 쓰면 안 되죠. 답은 3번 맞고요. 4번 엉터리 간판은 너 떼어라. 철거명령 할 수 있죠. 근데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X. 5번입니다. 법인인 개공은 표시 광고를 한답니다. 인터넷에다가 중개법인이 자기가 확보한 매물 광고를 할까 합니다. 이제 매물 광고할 때 그 정체를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4가지를 명시하도록 돼 있죠.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됩니다. X. 그래서 옳은 건 3번. 18번입니다. 휴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봤네요.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은 기억은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사무를 초과합니다. 등록받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건 휴업으로 봐요.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신고 휴업이 돼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법령의 정한 사유를 제하고는 휴업은 유효를 초과할 수 없다. 맞아요. 휴업은 원래 유효를 초과할 수 없죠. 그런데 입영, 요양,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넘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유효를 넘을 수가 없어요. 좋아요. 기업과 니은은 맞습니다. 근데 디귿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개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이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X. 리을. 휴업신고는 휴업 개시 후가 아니고 휴업신고 등은 전부 다 사전신고죠. 사무를 초과하는 휴업, 폐업, 재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미리미리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X. 미음.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변경신고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휴업신고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휴업신고할 때 등록증을 갖다 내버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면 그냥 변경신고서만 갖다 내시면 되는 거예요. 첨부할 등록증이 없다고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19번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임법 문제인데 이런 문제 내면 좀 짜증납니다. 3번이 지금 틀렸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원래 임대차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차하려는 자는 아직은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정보 제공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의 동의를 임차인의 동의로 바꿔서 지문을 구성했어요. 좋은 문제다. 좀 짜증나는 문제다. 사실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지금 좀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말장난입니다. 어쨌든 3번이 틀렸습니다. 20번 문제로 가봅시다. 20번 문제 주제는 금지행위와 이 금지행위를 가지고 연관된 여러 가지 제재를 묶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20번 소공이라고 하는 자가 뭐를 했나요? 소공이 업자가 데리고 있는 개공이 데리고 있는 직원인 소공이 금지행위를 했어요. 판단을 그르치게 했어요. 자, 이때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 지문으로 갑시다. 4번에 보니까 그 을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갑은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뭘 물어보고 있죠? 맞아요. 양벌 규정을 물어보고 있죠. 얘가 사고를 쳤어요. 근데 얘가 형벌 대상 위반 행위 하시면 이자에 대해서 징역 또는 벌금을 때립니다. 그리고 사장님에 대해서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때리는 거죠. 양자 모두에게 벌을 때리는 양벌 규정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자에 대해서
철장 관리감도 그랬어요.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당한 관리 감독을 했다니까요. 이때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는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21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출지문은 자꾸 반복이 돼요.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도 결격사유가 5가지가 나와요. 그중에 2가지 정도가 의미가 있는데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는 자는 2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그리고 못된 짓으로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결격사유자예요. 그런데 지금 3번처럼 중기업을 폐업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건 못된 짓으로 인한 등록 취소가 아니잖아요. 중기업을 접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거예요. 이는 3년의 결격사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갑 대리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문이 지지난번 시험에도 나왔거든요. 기출지문은 반복되니까 기출지문을 항상 중시하셔야 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그자는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입니다. 결의 아닙니다.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번은 우리 단골 메뉴 확인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봤네요. 4번 보니까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뭐 1번, 2번, 3번은 뭐 설명할 게 없고 4번은 보니까 개공께서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상태 등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이때 매도 임대 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합니다. 몰라 이렇게 나오면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자료 요구했지만 저자가 불응했습니다. 설명을 하시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어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기재할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입니다. 네?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기재도 안 한다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5번은 그래요. 원래 우리가 이제 시험에 다가오면 최근 법 개정, 최근 판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크린을 해서 자료를 놔주고 공부합니다. 자, 5번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하나죠. 상가 건물 임대차 판례인데 임차권 양도 중개할 때도 임대차 중개는 물론 임차권 양도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위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 마지막 특강에서 정리했던 지문들이 맞는 말입니다. 5번. 틀린 건 4번이고요. 23번 주제는 보수입니다. 보수. 중개보수.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맞고 5번입니다. 5번. 이것도 사실 그 보수편에서는 제일 처음에 잘 나와.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 건 없어. 네?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를 정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를 때가 있다. 주택의 소재지 시도와 사무소 소재 시도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때는 어디 기준이다? 사무소. 그렇죠? 주택 소재지 관할이 아니고 사무소, 중개, 사무소 소재 시도 관할하는 시도 조례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24번은 확인 설명서 서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빠지지 않고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 서식이 또 시험에 나왔어요. 연달아 지금 몇 년째, 10몇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를 갖고 냈냐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서식을 갖고 냈어요. 자, 이 24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1번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 사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럴까요? 자, 원래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1번에서 8번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9번에서 12번까지. 그래서 실제 권리 관계, 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이 세부 확인 사항에 속합니다. 자, 그 중에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에 보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이 있어요. 이 소방칸에 주거용의 경우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씁니다. 주거용은. 그리고 이게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소방칸에 감지기를 안 쓴다니까요. 이거 우리 공부할 때 몇 번 강조했고 모의고사에도 몇 번 냈어요. 네? 비주거용에는
감지기를 기재하는 게 아니고 좀 독특하니까 소화전과 비상배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질문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예요.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소방칸 기재 항목 아니고 소화전과 비상벨이 기재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당연히 기본 확인사항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지 능력을 기재할 수도 있다.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진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덮치는 게 아니고 비주거용 건축물도 덮친다라고 했죠.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도 내진 설계 등은 꼭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본 확인사항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 맞지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맞아요. 또 하나 주의하실 포인트가 리을입니다. 왜요? 환경 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은 맞는데 조건 자체가 뭐라고 줬냐면 비주거용 건축물이에요. 비주거용 건축물은 기재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다. 예? 비도환 이렇게 외웠는데 비선호 시설과 도배와 환경 조건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기재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조건은 주거용 기준으로는 세부 확인사항이지만 비주거용은 세부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24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자, 25번 갑시다. 25번은 24번은 답이 3번이죠. 25번 보수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이건 뭐 너무 쉽다. 25번은.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 뭐죠?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하는 거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지금 조건이 뭔가요? 임대차예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니까 1000분의 4. 4입니다. 상한 요일이 잘못 표시가 됐어요. 5번이 틀렸죠? 26번은 무슨 문제인가요? 교육 문제네요. 교육을 한 겁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틀린 데만 체크해 드리면 되겠죠. 니은 보세요. 폐업하고 1년 이내에 고용신고 다시 합니다. 폐업을 했어도 얼마간은 노하우가 살아있다. 1년간은 살아있죠. 1년 이내 등록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 고용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또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니은 X. 그 다음에 디귿도 X죠. 연수교육은 몇 시간? 12, 16. 실무가 28, 32. 연수는 12, 16. 직무는 3시간, 4시간. 니은은 숫자가 잘못됐네요. 12, 16.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빼니까 옳은 것은 2번 기억과 리을입니다. 27번은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이 틀렸어요. 왜요? 원래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개할 사항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권리관계는 공개하되 권리자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니까 공개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임대차 전속을 체결했을 때 사실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1번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임대차 전속의 경우에도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의무로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의무 아니에요. 이거는 공개치 아니할 수 있어요. 공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1번이 X. 28번입니다. 28번의 주제는 보증제도입니다. 손배 책임의 보장. 답은 1번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판례고 우리 시험에도 나왔죠. 원래 우리 법 30조 1항 이런 말 있죠. 개공이 중개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마땅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개공 등이 아닌 자가 사고를 쳤을 때는 개공 등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손배 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민법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개공 등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번이 틀린 말이죠. 자, 29번은 경매 관련 문제입니다. 경매 관련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네요. 이것도 약간 난이도가 있어 보이죠?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장난도 조금 섞여 있고요.
자, 거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억,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넘지 않는 때가 아니고 넘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원입니다. A, B, C, D 네 사람이 입찰에 참여합니다. A, B, C, D다. 입찰 보증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증금은 얼마 준비하셔야 돼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래서 2천만 원씩을 보증금으로 준비하셔야 되죠. 매수 신고 가격 기준이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원이에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 A씨가 1등을 먹었어요. 얼마 썼느냐? 2억 5천을 써가지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됐어요. 자, 이때 혹시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 1등은 돈을 못 내면 나에게라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얘도 손들고 얘도 손들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자격을 주는 건 아닙니다. 1등이 써낸 금액에서 빼기 보증이 아까 얼마요? 2천만 원을 빼야 됩니다. 2천만 원 빼면 얼마죠? 2억 3천을 넘는 금액으로 응찰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격을 주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B가 2억 4,300을 썼으면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2억 2,700을 써놨으면 아예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기억은 말장은 아닙니다.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이지 넘지 않는 때만이 아니죠. 이런 식의 말장난은 경매 본질을 물어보는 절차의 핵심을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말장난 X. 2번입니다. 뭔가요? 아하, 대금 지급 기한 제도입니다. 허가 결정 확정돼서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그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합니다. 옛날에는 대금 지급 기일제였죠. 지금은 기한제입니다. 기한 내 돈만 내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아 보입니다. 디귿입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언제요? 민법에서 공부합니다. 법률 규정이야 물권 변동. 돈만 내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여기는 촉탁을 한 때, 등기를 촉탁한 때 권리를 취득한다.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돈만 내면 바로 권리를 취득합니다. X. 리을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매 관할 권리 분석 이야기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요. 선순위 저당권자. 경매 공부할 때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감류, 그리고 경매 등기. 얘네들은 경매로 넘어가면 무조건 죽어요. 다. 본질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시간이 앞선 저당이나 앞선 근저당이나 앞선 담보가 등기나 앞선 압류나 이런 것들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고 그 아래에 있는 이 노란 펜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은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죽습니다.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러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입니다. 경매 신청은 얘가 있어도 말소 기준 권리는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노란 펜들은 아까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압류, 감류, 경매 등기는 무조건 죽죠. 그리고 그중에 시간이 제일 앞선 애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 경우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도 당연히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역할을 하죠. X.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인가요? 2번이죠. 30번 갑니다. 금쟁이 관련 설명입니다. 틀린 걸 고르세요. 금쟁인데요. 답은 4번이죠. 금쟁이 하시면 안 돼요. 금쟁이 하시면 여러 가지 저주 문제가 발생해요. 일단 개공이 금쟁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금쟁이 뭐 했느냐에 따라 3년에 3천 또는 1년에 1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쟁에서 손해 발생시키면 민사상 손배 책임도 져야 돼요. 그런데 금쟁이 자체가 단속 규정이지 효력 규정은 아니에요. 내가 금쟁했다고 해서 당사자가 체결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금쟁이 자체는 단속 규정일 뿐입니다. 효력 규정이다. X. 31번 계약서 작성입니다. 틀린 걸 고르세요. 2번이 틀렸죠? 이 문제는 쉽게 그렇습니다. 뭐라고 돼 있나요? 국토부 장관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2번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X 31번은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2번 보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죠. 이거 우리 몇 번 많이 했죠. 원래 중개보수가 500만 원인데 업자가 의뢰를 꼬셔가지고 1,0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네? 합의하에 1,000만 원 받아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돼요. 그래서 500만 원 돌려줬어요. 돌려주면 괜찮다. 돌려줘도 금정이다. 돌려줘도 금정이죠. 네? 돌려줘도 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5번이 틀렸다. 반환했다면 금정에 나가냐 한다. X. 33번입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소공이 업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때릴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외우면 되는데 그 중에서 1번 소공아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어? 3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어? 4번 거짓 기재했어? 5번 이중소속해서 이러면 전부 다 못된 짓 한 거니까 자격정지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2번은 말입니다. 이건 소공의 의무가 아니죠. 2번은 누구의 의무예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을 체결했다.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개공의 의무거든요. 소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소공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죠. 34번입니다. 법령상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냥 쭉 제가 읽어만 볼게요. 다른 약정이 없습니다. 전속의 유효기간은 얼마? 전속의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을 때는 3월. 그렇죠? 두 번째,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얻으실 것. 세 번째, 손해배상했을 때는 15일 이내. 그렇습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가중 감경할 수 있습니다.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리고 가중 처분에도 6월을 넘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답은 1번. 35번 갑시다. 형사처벌 물어보고 있네요. 1년에 1천에 해당하지 않은 걸 고르셔. 이건 뭐 암기사항입니다. 근데 1번, 2번, 3번은 우리가 아닌자 시리즈라고 공부했던 아닌자들은 진짜처럼 행세하면 봐준다 형사처벌이다. 강력한 형사처벌. 아닌자는 전부 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답은 4번이죠. 딱지죠. 딱지 증서는 중개하시면 안 되고 딱지는 매매업도 안 됩니다. 3년에 3천입니다. 4번이 답. 36번입니다. 업무정지도 되면서 자격정지도 되는 것. 똑같은 위반 행위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제재가 달라질 수 있다. 예? 똑같은 위반 행위를 소공했다면 자격정지, 개공했다면 업무정지. 이런 공통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 인장은 대표적인 정지처분,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2번 서명날인 그리고 니은 서명날인 그리고 디귿 서명날인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둘 다 똑같은 정지처분이에요. 근데 리을 확인설명서 교부는 누구의 의무예요? 확인설명서 교부는 개공의 의무죠. 소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래 작성, 교부, 보조는 개공의 의무입니다. 소공은 이런 의무가 아예 없죠. 그래서 리을을 빼야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해당하겠죠. 37번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입니다. 왜 틀렸는가만 체크해봅시다. 폐업기간이 13개월이 1년을 넘었다고요. 그리고 재등록 받았어요. 폐일하고 재등록 받았어요. 이때는 옛날 걸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지요. 이따가 X. 두 번째, 처초일이라고 했어요. 처초일. 폐업 전에 때려진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효과, 과태료 처분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행정 처분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가 돼요. 3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이 폐업 기간이 3년 6개월이에요. 폐3, 3년 넘게 폐업하고 재등록 받았어요. 이때는 옛날 걸로 등치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3년 6개월이라고 해놓고 등록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X고 5번은 재등록 개공한테 처분할 때는 그 폐업의 사유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X. 그럼 답은 4번. 뭔가요? 과태료부가 처분을 요구하는 처분일로부터 9개월 된 때 재등록한 개공에게 승계됩니다. 처분일로부터 9개월째 재등록을 받았대요. 1년 안 넘었어요. 1년간 승계되는데 9개월째 재등록을 했으니까 승계가 된다. 맞지요?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38번 해봅시다. 뭔가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사망, 절등취. 2번 뭔가요? 이 법 위반에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았다. 결격사유자, 절등취. 3번 뭔가요? 역시 결격사유자, 절등취. 5번은 뭔가요? 등록증 양도 대여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했다. 이게 바로 양도 대여입니다. 절등취. 근데 3번은 뭔가요? 합 몇 번? 3번. 합 3번. 업무정지 과태료를 3번, 최근 1년 이내에 3번 이상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하겠다. 3번에 한 번 더 누적해서 임등치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절등치가 아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39번입니다. 39번은 만만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39번은 틀리시면 안 돼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 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을 고르세요. 답은 3번이죠. 연수교육은요. 시도지사가 실시기관이니까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자 500 이하 과태료 처분인데 누가 때려요? 시도지사죠. 3번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40번 농지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1번 이 지문 옛날에도 나왔던 지문이에요. 또 나왔네요. 경매로 농지를 매수할까 합니다. 매수 신청 시 경매로 농지 취득 가능합니다. 근데 입찰하러 갈 때 농취증을 발급받아갖고 입찰하러 가는 게 아니겠죠. 그날 1등 먹고 나서 법원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농지 소유지 시군 면장한테 가서 발급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매각 결정기일까지 갖다 내시면 되는 거예요. 1번이 틀렸죠.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임대농지 양수인은 임대내지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전용 협의를 마쳤으면 농취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 청구를 취득했다면 농취증 발급 신청권이 있게 돼요. 그리고 농취증을 안 내면 등기를 안 해줘요. 5번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합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항상 키포인트가 세대원 전부 1000제곱미터 미만 주말 체험영농. 우리가 익히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29회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기출문제 간단한 해설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보상받아야 되고 합격해야 마땅하죠. 오늘 드디어 그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하여튼 무난하게 나와서 전통적인 효자 과목인데 이번에도 역시 효자 노릇을 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은 점수가 안 나오죠. 꼭 기본적인 공부들은 꼭 충실해 주셔야 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